눈발이 흩날리는 양양의 바닷가.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김태진은 익숙하다는 듯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발걸음을 옮겼다. 구급대원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 겨울철이면 한적한 해변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걸 잘 알기에 오늘도 순찰을 돌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백사장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 처음엔 부서진 부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태진은 단숨에 뛰어가 노인의 몸을 흔들었다. 차가운 모래 위에 쓰러져 있던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체할 틈 없이 바로 손을 노인의 목으로 가져갔다. 맥박이 약했다. 심정지, 이런 날씨에 이 상태로 오래 있었으면 위험했다. 태진은 곧바로 CPR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하나, 둘, 셋.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힘을 조절하며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했다. 숨을 불어넣고 다시 압박.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제발. 그가 또다시 가슴을 눌렀을 때 갑자기 노인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노인의 가슴이 들썩이며 공기가 폐로 들어갔다. 이어서 거칠고 힘겨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들리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휑한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이내 태진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여기가 어디요? 양양 해변입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노인은 희미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태진을 바라보았다. 추워. 그 한마디에 태진은 서둘러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의 어깨를 감쌌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조 요청할 테니까. 태진은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현재 양양 해변에서 심정지 환자 소생. 응급. 후송 필요.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냐. 태진은 눈썹을 찌푸렸다. 괜찮다니요. 어르신, 방금 심정지 상태였어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병원 싫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됐어, 난. 그때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진은 안심하며 노인의 어깨를 잡았다. 곧 도착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상하리만큼 완강했다. 필요 없어.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자신의 옷을 여미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태진은 당황해 노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고마웠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은 어느새 해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 순간 구급차가 도착했다. 동료 대원이 창문을 내리고 태진을 불렀다. 김대원, 환자는 어디 있어? 태진은 그저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가버렸어. 뭐, 상태가 심각하다며. 그렇긴 한데 자기가 병원 안 간다고 해서. 동료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이 겨울에 쓰러졌던 사람이 그냥 가버렸다고. 혹시 치매 환자 아니야? 모르겠어. 태진은 모래사장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노인의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곧 밀려오는 파도가 그것마저도 지워버렸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옷을 털어냈다. 일단 철수하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늘도 그냥 평범한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김태진은 익숙한 소방서 정문을 지나며 기지개를 켰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출근길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뭐야? 평소와 달랐다. 아니, 너무 달랐다. 낡고 긁힌 흔적이 가득했던 바닥이 말끔하게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한쪽 벽에 세워져 있던 헌 소방 장비들도 전부 반짝이는 최신형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심지어 대원들이 쉬는 휴게실마저 새로운 의자와 테이블로 채워져 있었다. 태진은 눈을 찌푸렸다.
그때 동료 구급대원인 정우진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태진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봤냐? 이게 다 뭐야? 그러게, 무슨 일이지? 태진이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대원들도 하나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특히 소방관 이철호 반장은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다. 어제 퇴근할 땐 분명 낡은 장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바뀌었다고? 그러게요, 반장님. 말도 안 되죠. 구급대원 윤지혜가 신기하다는 듯 장비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완전 최신형입니다. 작년에 서울 본청에서나 쓰기 시작한 거라던데 이게 왜 우리한테? 그때 사무실에서 김상우 소방서장이 나왔다. 그는 대원들을 둘러보며 씩 웃더니 천천히 말했다. 자네들 아침부터 난리구만. 태진이 발걸음을 옮겨 서장에게 다가갔다. 서장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아침에 출근하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이거 전부 어디서 온 겁니까? 임명의 기부자라더군. 이 말에 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임명? 한두 푼도 아니고 소방서 전체 장비를 교체할 정도면 엄청난 돈일 텐데요. 그러게, 대체 누가 이런 걸? 서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좋은 일에 써달라고만 했다는군. 태진은 순간 어제 바닷가에서 만난 노인을 떠올렸다. 설마,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평범한 노인 같았지만 갑자기 병원 가기를 거부하고 호련히 사라졌고 심지어 태진이 입힌 패딩조차 그대로 두고 떠났다. 뭔가 비범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우진이 태진의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다. 야, 너 왜 멍하니 있어? 혹시 너 아니야? 내가 로또라도 맞아서 기부한 거 아냐? 태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 그럼 혹시 내가 어제 도운 그 할아버지가 한 거 아냐? 태진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냐, 그분은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어. 그래, 근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데. 우진의 말대로였다. 어제 할아버지를 도운 직후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연치곤 너무도 절묘했다. 그때 소방서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반장이 씩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된 거 우린 그저 감사하겠으면 되는 거 아냐? 그렇죠. 기부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릴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혜가 아쉬운 듯 말했다. 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진을 바라보았다. 김대원, 그 할아버지 연락처라도 있나? 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철호 반장이 툭 태진의 등을 두드렸다. 어찌됐든 자네 덕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군. 전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태진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 노인은 정말 누구였을까? 태진은 며칠 동안 소방서에 기부한 임명의 후원자를 찾아 나섰다.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기부, 그리고 그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찜찜했다. 야,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알아봐. 정우진이 팔짱을 끼고 태진을 쳐다보며 툭 던졌다. 어떻게 알아보냐? 임명이라잖아. 서장님이랑 반장님은 뭘 하셔? 본청에서까지 알아봤는데 후원자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대. 야, 이 정도면 거의 재벌 아니냐?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태진은 가만히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어제도 그제도 그는 계속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인터넷을 뒤져봤다. 혹시 최근에 소방 관련 기부를 했다는 사람은 없는지, 거액을 기부할 만한 기업은 어디인지. 그러다 마침내 한 기사를 발견했다. 최만석 회장, 최근 임명 기부자로 밝혀져 사람들에게 받은 걸 돌려줄 뿐.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기업 세경그룹의 창립자 최만석. 이름을 보는 순간 태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병원 실어 차디찬 모래반 위에서 희미하게 떨리던 그 목소리. 설마 그날 태진은 퇴근하자마자 세경그룹의 연락처를 찾았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의 번호를 어디서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소방서장에게
연락이 왔다. 김대원, 혹시 따로 조사하고 있나?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경그룹에서 연락이 왔다. 최만석 회장이 자네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 태진의 눈이 커졌다. 저를요? 회장님이 고맙다고 직접 인사하고 싶다더군. 그리고 자네가 짐작한 게 맞는 것 같아. 태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정말. 그래. 자네가 구한 그 노인이 바로 세경그룹 최만석 회장님이야. 태진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소방서 대기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련된 공간.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잠시 후 검은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비서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김태진 대원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다.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어서 와요. 그 목소리는 분명 그날 바닷가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태진은 한순간 그대로 굳었다. 여전히 수수한 스웨터를 걸친 모습이었지만 주변 분위기와 노인의 아우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앉아요. 최만석 회장이 손짓하자 태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김대원, 나를 살려줘서 고맙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소. 최 회장은 피식 웃으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렇게 쉽게 생명을 걸고 남을 돕진 않지. 그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도 고맙구려. 태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이 노인이 정말 그날의 그 사람이라니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다. 어째서 병원에 안 가셨습니까? 하하하. 최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소. 심정지까지 오셨던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나이가 되었소.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지. 태진은 뭔가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대부분 계산과 계획으로 이루어졌소.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살린 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한 행동이었지. 최 회장은 천천히 태진을 바라보았다. 그런 사람을 오랜만에 봤소.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기부를 한 거요. 정말 저 때문입니까? 그렇소. 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런 보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할 문제가 아니지. 최 회장은 빙그레 웃었다. 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말에 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거요. 김대원, 이 은혜를 그냥 넘길 생각은 없거든. 최 회장은 태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서울 한복판의 고급 한식당. 태진은 생소한 분위기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원래 비싼 식당을 찾는 일이 거의 없었다. 보통 출근길 편의점에서 김밥을 집어들거나 소방서 근처 식당에서 백반을 먹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라는 최만석 회장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입에 맞나? 최 회장은 가볍게 숟가락을 들며 태진을 바라보았다. 네, 괜찮습니다. 태진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국한술을 떴다. 맛이야 당연히 좋았다. 문제는 식당의 분위기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자네는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 최 회장은 싱긋 웃으며 반찬을 집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자리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하긴, 불 속에 뛰어드는 건 익숙해도 이런 자리엔 어색할 수도 있겠지. 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대단한 거요. 최 회장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실 난 자네 같은 사람이 가장 존경스럽소. 제가요? 그래. 사람은 대부분 자기 손해보는 일은 피하려 하지 않나. 그런데 구급대원이나 소방관들은 그 반대야. 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향해 뛰어들지. 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 태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자기 일을 해왔을 뿐인데 저명한 기업가가 존경한다니. 하지만 회장님도 많은 기부를 하셨잖습니까? 소방서도 그렇고요. 기부. 최 회장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에서 아주 일부를 떼어낸 것뿐이요. 하지만 자네는 가진 걸 다 내놓을 각오로 뛰어들었잖나. 생명까지도. 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 말씀하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 점도 자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지. 최 회장은 태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아내와 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몇 살인가? 쌍둥이입니다.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좋은 시기지. 한창 귀여울 때겠구만. 네, 정신이 없지만요. 태진이 가볍게 웃자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수저를 내려놓았다. 자네, 집은 어디서 사나? 태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 최 회장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구급대원 월급이 그렇게 적나?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도 들고 생활비도 있고 모으기가 쉽진 않죠. 자네 나이가 35이라 했지. 그럼 내 나이보다 반세기나 젊구먼. 하지만 삶이 만만치 않겠어. 태진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니까요. 다 비슷하다고 다 힘든 걸 견디는 건 아니지. 최 회장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주겠소. 태진은 순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 말이오.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를 자네 명의로 넘기겠다는 뜻이야. 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쳤다.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왜 말이 안 되나? 너무 큽니다. 소방서에 기부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저는 그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최 회장은 태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선물입니다. 난 감당할 수 있는데. 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네, 내 생명을 구했어. 최 회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지.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네는 받아들이질 않네. 저는 단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자네도 가정을 가진 가장이잖나. 지금 자네가 거절하면 결국 그 가족들도 거절하는 셈이 돼. 태진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서 유치원 들어갔다고 했지. 이제 학교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들 거야. 전세금도 올라갈 테고 생활비 부담도 더 커질 거고. 그 말에 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자네가 끝까지 거절하겠다고 하며 최 회장은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난 그냥 자네 아이들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할 거요. 자네가 못 받겠다면 아이들한테라도 주지. 회장님,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받든 안 받든 자네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거절해야 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어린 두 아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지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퇴근 후 태진은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골목길.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5살 쌍둥이 태윤이와 태영이가 작은 발을 굴리며 달려왔다. 태진은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었다. 우리 애기들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아빠, 나 오늘 선생님한테 별 2개 받았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자랑했다. 태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웃어 보였다. 그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
정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왔어. 밥 차려줄까? 아니, 나 씻고 와서 같이 먹을게. 태진은 잠시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가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곱씹었다.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생명을 살렸다고 해서 이런 큰 보상을 받는 게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월세, 생활비, 교육비,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살림이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질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수연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작은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 아빠 오셨으니까 이제 먹자. 식탁에 앉자마자 태윤이가 수저를 쥔 손으로 장난치기 시작했다. 태윤아, 밥 먹을 땐 장난치면 안 돼. 짧은 대답과 함께 태윤이는 다시 밥을 한 입 먹었다. 태진은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결론이 내려졌다. 아파트를 받아야겠다고. 밥을 먹던 수연이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연을 바라보았다. 나 오늘 회장님을 만났어. 회장님, 그날 내가 바닷가에서 구한 노인 있잖아. 혹시 그분이 기부한 거였어? 그보다 더한 일이 생겼어. 태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분이 우리한테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셨어. 수연의 손이 멈췄다. 자기가 가진 것 중 하나를 우리 명의로 넘긴다고 하셨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태진은 답을 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아직도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현실적인 생각이 점점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받아도 되나 싶어. 그건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 거야. 나도 알아. 그런데 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어. 월세 내고 생활비 아끼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하고 나는 우리가 이 생활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수연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힘들지? 그 말에 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을 줄은 몰랐다. 난 당신이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말 안 하면 내가 흔들릴까 봐.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나도 괜찮은 척했어.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태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빠, 나도 방 갖고 싶어. 태진은 깜짝 놀라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태윤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유치원 친구들은 자기 방 있대. 지금까지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자기 방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부러웠던 것이다. 태진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태진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이 말했잖아. 우리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된다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 정말 이래도 될까? 당신은 누군가를 살렸어.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태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좀 우리도 편하게 살아보자. 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밥을 오물오물 먹고 있었다. 알았어.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삿날 아침 태진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새 집을 바라보았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이 우뚝 솟은 세련된 아파트.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환경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마당이 있는 놀이터가 있었고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가까웠다. 그런데도 태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걸까? 그때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우와, 우리 집 진짜 크다. 방도 2개야. 쌍둥이 태윤과 태영이는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녔다. 처음엔 이사한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두 아이도 새로운 집을 보자마자 기뻐했다. 주연이 피곤한 얼굴로 박스를 정리하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애들 좀 봐. 엄청 좋아하네. 태진은 가만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때? 좋지. 솔직히 아직도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 태진은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데. 주연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다. 당신 또 그런 생각하고 있지? 무슨 생각?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이래도 되나 그런 거.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쪽에 쌓인 짐들을 바라보았다. 주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태진아,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돼. 그런데도 난 뭔가 마음이 무거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주연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생명을 살렸어. 그래서 아파트를 받아도 되는 거야.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니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고 우린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거잖아.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그때 거실에서 뛰어놀던 태윤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 태진은 멈칫했다. 아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응,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태윤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 진짜, 이제 우리 방 있어. 그럼, 내 방, 태영이 방 따로 있지. 태영이도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아빠, 친구들도 초대해도 돼. 태진은 웃었다. 당연하지.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태진은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는 문득 최만석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다시 살고 싶게 만든 거야. 그가 베푼 선의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자신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주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잘 살아보자. 태진은 최근 들어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대로 받아도 되는 걸까? 새로운 집에서 가족들과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다. 그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단순한 감사 인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김대원님, 혹시 최만석 회장님과 연락하신 적 있나요? 소방서장님의 목소리였다. 아니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이 입원하셨답니다. 순간 태진은 숨이 턱 막혔다. 입원요? 어디로요?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태진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VIP 병동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응급실과는 너무도 달랐다. 조용한 복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삼엄한 경비. 하지만 태진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안내를 받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푸른 병원복을 입은 최만석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태진을 보자씩 웃으며 말했다. 왔구먼. 태진은 조용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괜찮으십니까? 그런 얼굴은 하지 마. 최 회장은 태진을 바라보며 손을 살짝 흔들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병원에 한 번쯤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태진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최 회장은 천천히 손등을 바라보았다. 얇고 주름진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심장이야. 오래된 엔진이 고장 나는 거지. 회장님,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최 회장은 피식 웃으며 태진을 바라보았다. 내 건강까지 걱정해 주는군. 당연하죠. 태진은 진심이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자신과 가족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저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최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이미 나한테 갚았어. 아닙니다. 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진은 손을 꽉 쥐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하나 부탁해도 되겠나? 태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손자가 하나 있는데 녀석이 너무 방황하고 있어. 손자요? 그래, 내 모든 걸 물려받을 놈인데 정작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태진은 조용히 들었다. 내가 한 번 만나봐 줬으면 좋겠어. 태진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분을 만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내 손자도 살려주면 좋겠어. 태진은 예상치 못한 부탁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아이에게 내가 가진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여줘. 내가 사람을 위해 뛰어드는 이유, 그 마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도 이제야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군. 그 말에 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밖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이 병원의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태진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있는 최만석 회장을 바라보았다. 손자를 만나달라고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태진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긴급 상황에서 울부짖는 가족들, 위급한 순간에 두려움에 떠는 환자들. 하지만 회장의 손자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겠지. 제가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누군가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윤석이는 내 유일한 손자야. 결국 내가 이룬 것들을 이어받을 사람이기도 하지. 그런데 방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외국에서 살고 있지. 나는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어릴 땐 할머니가 키웠지만 그녀가 떠난 후부터는 이 녀석이 점점 달라졌지. 태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돈이 많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군. 어릴 때부터 부족함을 몰랐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으니까. 최 회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결국 남는 건 방탕한 생활뿐이었지. 비싼 차, 유흥, 술.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녀석이 정작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몰라. 태진은 가만히 손을 모았다.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자네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잖아. 최 회장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한 명만 더 구해주면 되네. 태진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한테도 그랬잖아. 그 말에 태진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자네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다고 했지. 내 손자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필요해. 태진은 깊이 고민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녀석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나?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경찰서에 있네. 어젯밤 술에 취해 말썽을 부렸다더군. 친구들과 클럽에서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태진은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지금 당장 가야겠네요. 그래. 최 회장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가서 녀석을 데려와 줘. 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회장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김대원. 늦은 밤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 태진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자가 지루하다는 듯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비싼 브랜드의 수트를 헐렁하게 걸친 채
한쪽 다리를 흔들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여유로웠다. 최윤석 씨, 태진이 부르자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 태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김태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윤석은 피식 웃으며 몸을 젖혔다. 아, 그 늙은이가 보낸 사람? 태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회장님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걱정? 그 사람이 날 언제 걱정이나 했다고 그래? 윤석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경찰서야 뭐 익숙하니까. 어차피 변호사도 올 테고 난 나가면 끝인데 뭐. 태진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가긴 어딜 가. 난 아직 나갈 생각 없는데. 태진은 윤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제게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윤석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래서 뭐, 날 감화라도 시키겠다고?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쪽 손을 뻗었다. 갑시다. 윤석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고. 나를 어떻게 바르게 만들지. 다음 날, 태진은 윤석을 소방서로 데려갔다. 윤석은 소방서에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공기부터 다르네. 퀴퀴한 냄새, 오래된 장비들. 이게 내 일터야? 네. 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수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윤석은 코웃음을 쳤다. 난 차라리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더 효율적이라 보는데. 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급 장비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꺼내 놓았다. 이거라도 한번 해보시죠. 윤석은 눈썹을 들었다. 뭐, 심폐소생술. 직접 해보시라고요. 윤석은 마지못해 다가가서 마네킹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하는 건데? 가슴 정중앙에 손을 올리고 강하게 압박하면 됩니다. 30번 압박 후 인공호흡 2번. 윤석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을 올려 힘없이 눌렀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강하게 깊이 눌러야 합니다. 윤석은 눈썹을 찌푸렸다. 사람 가슴을 저렇게 누르면 부러지겠는데. 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은 깜짝 놀란 눈으로 태진을 쳐다보았다. 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죠. 하지만 멈추면 죽습니다. 윤석은 순간 말을 잃었다. 생명을 살리려면 갈비뼈 하나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신은 머뭇거릴 겁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까? 윤석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순간 소방서 내 비상벨이 울렸다. 출동.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태진도 반사적으로 장비를 챙겼다. 윤석은 멍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너도 가는 거야? 네, 원래 가야죠. 나도 따라가면 안 돼. 태진은 그를 한 번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타시죠. 현장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의 작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대피하고 있었고 한 여성이 소리쳤다. 안에 아직 아이가 있어요. 윤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야, 진짜로 사람이 저 안에 있어. 태진은 대답 대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윤석은 반사적으로 따라가려다가 멈춰섰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태진을 보며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들었다. 저 사람 진짜로 자기 목숨 걸고 하는구나. 몇 분이 지난 후 태진은 아이를 안고 연기 속에서 나왔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태진은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윤석 씨, 이 아이 살릴 방법 아시겠습니까? 윤석은 순간 멍해졌다. 태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외쳤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윤석은 망설였다. 하지만 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그는 어느새 옆에 앉아 태진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었다. 30번의 압박 그리고 인공호흡. 몇 초 후 아이는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윤석은 그 순간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사람을 살렸다고?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 그 자신도 변하고 있었다. 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의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창가에 앉은 최만석 회장은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태진은 침대 옆에 앉아 회장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회장님,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살만하네.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윤석 씨,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태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최 회장은 빙긋이 웃었다. 그래, 내가 듣기로는 내 밑에서 구급대원 체험도 했다던데.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진은 윤석이 아이를 살려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윤석은 몇 번이고 소방서를 찾아왔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자청에 연습했고 구급차 출동을 따라가기도 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지.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덕이 아니라 자네 덕이야. 태진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자네 덕분에 윤석이가 처음으로 남을 돕는다는 기쁨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최 회장은 태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도 다시 살고 싶어졌어. 태진은 그의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제가 살린 게 아니었습니까? 자네는 나를 살린 게 아니야. 최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나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든 거지. 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되찾아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다시 시작할 이유를 준 것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윤석이 들어왔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흐트러진 옷차림도 시큰둥한 태도도 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윤석이 왔나. 윤석은 태진을 한 번 보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부터 진짜 좀 변해보려고요. 어떤 방향으로 말입니까? 태진이 묻자 윤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받은 게 많잖아요. 이제는 좀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태진은 조용히 웃었다. 좋은 선택이네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업이란 게 결국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최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래, 그래야지. 윤석은 마지막으로 태진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웠습니다. 김 대원님. 태진은 웃으며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며칠 후 태진은 다시 소방서에 있었다. 비상벨이 울렸다. 출동. 그는 장비를 챙겨 구급차에 올랐다. 익숙한 진동, 익숙한 사이렌 소리.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 일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이다. 구급차는 빠르게 도로 위를 달렸다. 그리고 태진은 오늘도 또 한 명의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 심폐소생을 시작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했던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태진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만석 회장은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최윤석은 방탕한 삶을 살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며 오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급차에 오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사소해 보이는 친절, 아무렇지 않게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았다면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